안녕하세요. 주식 분석하는 남자입니다. 시장 이슈를 하나 체크할 게 있어서 이렇게 영상을 하나 더 찾아뵙습니다. 하루에 6조가 증가하는 예탁금, 고객 예탁금이 62조가 됐는데요. 일시적인 현상이 아닌 것 같아서 물론 지금 코로나 올해 2020년 역대급으로 예탁금이 늘어나긴 했죠. 돈도 많이 풀리긴 했지만 증시가 워낙 거의 400까지인가요? 빠졌다가 지금 이제 2550까지 올라왔는데 무려 1000포인트가 넘게 올라왔고요. 바닥에서. 물론 그 전에 2200 정도 했었기 때문에 이때 대비는 한 10% 좀 넘게 오른 겁니다. 그죠? 어쨌든 이때 예탁금이 연초에 거의 20조가 안 됐어요. 20조가 안 됐는데 이때부터 쭉쭉쭉 늘어난 게 거의 40조, 50조까지 늘어났다가 최근에 60조를 넘었습니다. 근데 하루에 6조 증가한 게 올해 3번 있었거든요. 3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2020년 11월 16일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시각이 내일 아침 11월 19일 오전에 보시게 될 텐데, 요 한국 예탁원에 사실 공시가 되어 있어요. 예탁원 사이트 가면은 예탁금 신용잔고 추이가 나오거든요. 펀드 동향 자금이랑. 여기 보시면 6조가 증가해서 62.8천억. 그죠? 이번 주 내내 증가하긴 했습니다. 54조에서 거의 10조 가까이 증가했거든요. 그리고 언제죠? 10월 18일 날 이때도 47조에서 54조. 그때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빅히트 때예요. 빅히트 공모 청약하고 추석 지나고, 그죠? 이틀 동안 청약 받고 환불자금 나왔을 때 겁니다. 요때인가 청약했었죠. 정확한 날짜는 제가 기억하는데 요때 마무리 청약을 하면은 경쟁률이 세니까, 그죠? 경쟁률을 제외하고 결국엔 자기가 받는 수량만 딱 받고 청약했던 청약 증거금 있잖아요. 증거금이 환불이 되면서 예탁금이 나옵니다. 그랬다가 다시 빠지죠. 그래서 공모 자금은 주식을 직접 사기 위해서 들어온 자금은 아니고 환불금이 예탁금으로 일시적으로 들어오죠. 아주 일시적입니다. 왜냐면은 공모를 하시는 분들은 제가 알기로는 다 이미 기사에서 보셨겠지만 최대 청약 자금 하신 분들 나이대가 어떻게 되죠? 60대 70대입니다. 저보다 선배님들이고 저보다 어르신들인데 제가 지금 40대니까요. 그분들의 입장에서는 돈은 많아요. 근데 돈은 많은데 주식처럼 위험자산을 들고 가거나 매매를 하실 생각은 별로 없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나라의 금융자산 부를 거의 60대 이상이, 제가 어느 통계 KB인가요? 통계에서 봤는데 아마 거의 50% 이상 갖고 있을 거예요. 어쨌든 그게 지금 중요한 건 아니니까요. 자, 9월 4일 뭐였죠? 이때 카카오게임즈였을 겁니다. 카카오게임즈 얼마가 들었죠? 15.8조 하루에. 그리고 아까 제가 3번이나 했는데 4번이죠. 2번, 1번, 2번, 3번. 8월 31일도 5조 7천억. 그죠? 어마어마하죠. 근데 60조를 넘었다가 다시 40조로 빠지고, 역산하면 60조 늘었다가 다시 40조 빠지고 다시 쭉 50조대 유지하다가 이번에 60조를 넘어간 거거든요. 이거 추이를 좀 봐야 되는데, 이렇게 공모 자금 들어왔을 때 그런 분위기랑 좀 다릅니다. 왜냐면 환불금이 아니거든요, 이게. 그럼 뭐냐? 일단 고객 예탁금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은행에 가면은 은행 계좌를 개설하고 돈을 일반 계좌에 넣으면은 그건 예탁금이 아니거든요. 흔히 증권회사 말하는 고객 예탁금은
증권회사 들려서 계좌를 만들어야 되고, 요새 비대면이 다 가능하죠. 세상이 매우 좋습니다. 뭐 카카오, 그죠? 뭐 일반 증권사도 비대면이 다 가능해요. 주식 투자도 가능하고요. 물론 일부 기능 제한은 있지만 비대면은. 자, 어쨌든 그냥 통장을 만드는 것, 그리고 계좌를 만드는데 큰 돈이 들지 않고요. 실제로 주식을 사려면 계좌에 돈이 있어야죠. 이 주식 구매를 위해서 고객이 자기 계좌에 입금해 놓은 돈을 아직 주식을 매매하지 않고 그냥 있는 돈을 고객 예탁금이라고 합니다. 이게 늘고 있다는 것은 사람들이 주식을 사기 위해 대기 수요, 즉 총알을 쌓아놓고 있다는 뜻이고요. 예탁금이 늘고 있는지 줄고 있는지 주식시장 앞날을 예측할 수 있다고 말을 해놨는데, 뭐 예측이라기보다는 추정이죠. 추측. 늘어나고 있다는 건데 그만큼 주식시장으로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갖는다는 거는 맞는 거고요. 예탁금이 줄어들면 증권회사에 넣어뒀던 돈을 찾아서 은행이나 아니면 다른 돈벌이에 찾아서 떠나는 거죠. 증시가 안 좋으면 예탁금이 늘어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코로나 때 오히려 안 좋아할 때 늘어났죠. 이게 더 대기다. 그래서 꼭 옛날처럼 추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오히려 지금 같은 시기에는 또 많이 폭락을 하게 되면 오히려 넘치는 유동성으로 예탁금이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연말까지 원래 100조 뭐 가냐 마냐 했었는데 지금 60조니까요. 100조는 좀 힘들 것 같고요. 이게 추세가 왔다면 70조까지는 가지 않을까 12월 말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요 넘치는 유동성 세컨드 유동성 장세라고 제가 얼마 전에 주말에 이슈 분석해서 올렸었는데, 넘치는 유동성이 왜 생길까요? 왜 예탁금이 늘어날까요? 양도세 10억 유예됐죠. 11월 3일인가? 또 늦게 해가지고 개인들 좀 많이 피해봤는데 9월 10월에 어쨌든 지금은 유예됐으니까요. 참고로 23년부터 주식에 대해서 차익에 대해서는 무조건 양도세 내는 거 아시죠? 이 문제가 됐던 건 결국 어느 한 시점 요 해가 넘어갈 때 갖고 있냐 안 갖고 있냐에 따라서 금액을 딱 정해놓고 세금을 때리려고 하는 게 문제가 된 거였죠. 어쨌든 지금 이게 그 문제되는 게 없어진 건 아닌데 3억으로 낮추는 거를 유예시키다 보니까 큰 문제는 안 되는 걸로, 개인이 한 종목을 10억 이상 들고 있는 종목 개인 비중은 정말 작을 겁니다. 미국 대선에 대한 불확실성 끝났죠. 뭐 여전히 불복하는 게 좀 자봉은 있지만 제가 보기에 이거는 이제 노이즈가 아닙니다. 코로나 백신 지금 화이자랑 바이오엔테크 그리고 모더나 그리고 아스트라제네카도 곧 발표를 할 거고요. 그럼 백신 출시에 대한 임박, 좀 전에 보니까 화이자가 원래 임상 유효성이 80%대에서 95%까지 나왔는데 모더나보다 뭐 더 훌륭하다 이렇게 얘기 나오고 있더라고요. 이머지 시장이 신고가죠. 일본 니케이 증시가 30년 만에 최고가 경신하고 있고, 대만 증시도 마찬가지고, 한국 증시도 지금 예전에 장중에 찍었던 2608포인트인가요? 이제 이게 50포인트 정도밖에 남지 않았죠. 코스닥도 저는 신고가가 멀지 않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외국인 국내 시장 매수 11월 들어서만 11거래일 동안 5조 3천억 샀습니다. 물론 올해는 여전히 22조 정도 매도 누적적으로 돼 있지만 이머징 시장으로 자금이 들어오고 경제 지표가 좋은 한국 시장으로 외국인이 많이 사고 있다. 이런 것들이 이런 넘치는 유동성을 끌어올리고 주식시장을 좋게 한다. 이런 다시 한번 정리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런 기사를 오늘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일간지 보셨거나 인터넷에서 보신 분은 신용대출 막차 타자 뭐 이런 거, 영끌 막차 타자, 영혼까지 끌어서 저도 이 표현을 오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나흘새 신용대출 1조 들었다. 1조네요. 1조나 들었대요. 나흘새. 일단은 요 기사들만 뽑은거요. 대략 무슨 말씀인지 아실 거예요. 이따가 마지막에 말씀드릴게요. 제가 중요한 건 더 이거죠. 한국은행 BOK라고 하죠. 뱅크 오브 코리아. 뱅크 오브 코리아도 올해 코로나 때 3월 코로나 때 국채 사주고, 그죠? 회사채도 사주고, 이런 것들, 양적 완화, 한국판 양적 완화, QE를, 좀 일부 진행하고 있었죠. 증권회사에 대한 신용공여 이런 것들 여러 가지도 있었고요. 그때 단기채권 문제가 있으면서. 어쨌든, 지금은 연준 ECB BOJ 뱅크 오브 재팬이고, 이건 유럽 중앙은행, 유럽 센트럴 뱅크, 여기,
연준은 FRB죠. 미국의 중앙은행. 이게 2000년도 IT 버블 때 뭐 문제 없었죠. 그리고 이때가 니먼 브라더스, 이때 자산이 확 늘어났죠. 이 파란색이 연준입니다. 그리고 유럽 중앙은행도 마찬가지였고, 그죠? 2011년에는 유럽의 피그스라고 포르투갈, 이탈리아, 그리스 재정위기가 있었습니다. 역시 남유럽 재정위기라고 유럽 중앙은행의 자산이 확 늘렸어요. 연준도 뭐 늘리긴 했지만 유럽이 더 많이 늘렸었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14년, 15년부터 계속 뭐 잃어버린 20년 뭐 그런 이슈도 있었고, 일본 경제에 대한 장기 침체 이런 것들이 하면서 지금 유럽 중앙은행은 다시 돈을 좀 걷어들였었고, 그때 일본이 확대시켰었고, 근데 맥락은 장기적으로 모든 중앙은행의 자산 매입을 계속 늘렸습니다. 금리는 어떻게 됐죠? 저금리로 가면서. 자산 매입이 늘어났다는 건 중앙정부가 재정 정책을 쓰기 위해서 채권을 발행하면 그 채권을 시장에 돌아다니는 거를 중앙은행이 사줬다. 그래서 장기금리가 올라가는 걸 막아주는 역할을 했었던 거죠.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지 않도록. 근데 코로나 때 어땠죠? 올해 2020년 3월 때 연준이 자산을 마치 대차대조표를 3조 달러가 넘던 걸 지금은 7조 달러가 넘습니다. 무려 거의 4조 달러 가까이 좀 안팎으로 샀고요. ECB도 마찬가지고요. BOJ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다 비슷한데 누가 돈을 더 많이 채권을 매입해서 자산을 더 총자산을 늘리냐, 이런 경쟁을 하고 있는 세컨드 유동성 장세의 서막이 지금 올라갔다. 이런 것들을 제 채널 계속 보시고 구독하신 분들은 아마 아실 겁니다. 제가 어떤 내용 하는지. 근데 다시 한번 리마인드 차원에서 갖다 보여드렸고요. 예탁금 60조 시대에. 어제도 시향에서 말씀드렸지만, 어제죠? 넘치는 유동성 비트코인마저 뭐 2만 불 바로 코앞이다. 그래서 20%만 올리면 2만 불이잖아요. 그죠? 비트코인은 주식보다 더 변동성이 세기 때문에 통화 가치는 아니지만 금방 오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11월 안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FRB, ECB, 뭐 BJ, BOE, 뭐 영국도 양적 완화 확대하기로 했죠. 얼마 전에 11월 초에 RBA, 호주 중앙은행도 마찬가지고요. 돈 푸는 정책, 즉 국채랑 회사채 등 나라별 중앙은행별로 좀 정책이 다르지만 매입하고, 일본은 뭐 ETF도 사고 있죠. ETF, BOJ 같은 경우에는 통화량 증가가 뭐죠? 화폐 가치 하락이죠. 그죠? 코로나 이후 급격히 증가한 연준과 ECB의 자산만 보더라도 얼마나 화폐 가치가 하락하고 있는지, 주식뿐 아니라 좀 전에 보여드린 비트코인, 그리고 실물자산, 뭐 구리가격, 원자재 이런 것도 같이 오른다는 거예요. 중앙은행뿐 아니라 그리고 중앙정부죠. 이거는 통화정책이죠. 지금 통화정책. 중앙정부가 하는 건 뭐죠? 재정정책. 이 두 개가 맞물려서 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원래 돈을 풀면은, 그죠?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 있는데, 채권의 금리가 올라갈 수 있는 거죠. 금리 R이 올라갈 수 있고, 부채에 대해서 R이 올라가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R을 관리해 주기 위해서 이 정부가 채권을 발행하는 걸 이 중앙은행이 매입해 주면서 금리를 안 올라가게 하는 겁니다. 그게 지금 현대파 화폐 이론 MMT, 이것도 잠깐 일부 논한 적이 있어요. 연준이 이것까지 고려하고 있다. 뭐 바이든이 지금 TF 출범을 했는데 여기에 이 MMT의 현대판 통화 이론을 상당히 고수하는 그런 인력까지 배치했다. 이런 내용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시향에서. 어쨌든 지금 3차 파동이 되게 심각하죠. 일본 같은 경우에 뭐 올림픽과 한이 많이 IOC가 가 있는데 국민들은 반대하고 있고요. 지금 미국은 일부 지역을 락다운하고 있고, 프랑스랑 독일 같은 경우에는 파리, 독일 이런데 락다운이 이미 시작을 했고요. 그러기 위해선 재정 긴축을 생각할 수도 없죠. 미국은 재정 부양책 5차를 써야 되는데 미국 대선이 끝났는데 불구하고 지금 쉽지는 않은 상황이죠. 뭐 불복 이슈, 뭐 이런 여러 가지 투표 이슈 때문에.
어쨌든 연준은 디플레이션 압력 방어에 주력하고 있고 전세계 중앙은행들도 마찬가지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제 국내 얘기 해볼까요? 마지막으로 이 얘기는 왜 했죠? 유동성, 저금리, 이게 핵심이라는 걸 말씀 다시 드린 거고요. 이 예탁금도 결국 유동성을 말하는 거잖아요. 단기적인 이슈로 IPO 아까 총액 환불금 때처럼 60조가 넘은 부분이 이번에는 아닌 걸로 추정됩니다. 그게 왜냐면 아까 기사에서 보여드렸는데 정부가 지난주에 그 대출 억제, 즉 B2 막기 위해서 신용대출 제한 했거든요. 한다고 뭐 공개했죠. 그게 트리거로 작용했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B2를 억제하고 한 정책의 반발심이 부동산도 지금 빚 내지 않고서는 못 사. 현금 있는 사람만 정말 부자들만 살 수 있고 집도 못 사. 서민들 뭐 먹고 살아. 주식? 근데 주식도 그동안 뭐 대주주 양도세 이슈도 있었고 아까 여러가지 이슈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좀 불안정했는데 시장은 막 올라가네. 외국인이 이렇게 사? 최근에 11월 들어서 엄청 기사도 나오고 시장도 너무 좋고 주변에서 돈 많이 벌어서 차 바꾼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들 때문에 결국 대출 받아서 갈 데가 자금이 증시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금 갈 데가 뭐 비트코인도 일부 가겠죠. 근데 이 돈이 정말 주식을 살 것인가는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대출에 의한 자금이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 공매도 한 시절 유예했죠. 9월에. 그래서 내년 3월까지인데 이게 만약에 멈춘다면 이 빚내서 투자한 주식 자금은 좀 위험할 수 있어요. 주식시장 하락할 때. 그리고 현재 시장의 매력적인 주식 자산의 쏠림 현상이 단기에 발생하다 보니까 우리 주가를 이렇게 올릴 수 있는 트리거로 또 작용하는 장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즉 장단점이 있는데요. 장기 투자자 입장에서는 사실 빚내서 투자하는 건 좀 아니고요. 단기 투자 입장에서는 또 빚내서 투자하거나 레버리지가 극대화 수익률을 올릴 수 있겠죠. 이 부분은 여러분이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넥 캐퍼가 충분히 견딜 수 있는 한도 내에서 대출을 받아서 하시는 건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대신 담보비율 이런 거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그렇습니다. 예탁금 60조 시대에 과연 어디 방향으로 흘러갈 것이냐, 이게 일시적이 아닌 연말까지 뭐 70조 이렇게 올라가고 내년에는 100조까지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마지막 판단을 해봅니다. 자, 주식 분석하는 남자였고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이 컨텐츠의 질을 향상시켜주는 건 분명합니다. 저 혼자 떠드는 거 아무도 관심 없으면 저도 이거를 계속 할 수 있을까, 그런 사실 걱정도 되는데요. 많이 도와주시고 뭐 구독자 10,000명이 제가 목표는 아닐 거라고 다들 생각하실 겁니다. 근데 잘 안 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구독자에 대한 욕심을 좀 내보고 싶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그럼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